지금은 오후 3시 10분. 네,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3장 보존 처리의 규범에 대해서 들어가 보네요. 규범. 실제보다는 규범을 항상 먼저 다루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봐도. 규범은 보통 재미가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규범 중요하죠. 가봅시다.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윤리는 실제적, 철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윤리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언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론의 여지가 많다. 어떤 직종이든지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행과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이 많이 있지만 특히 문화재를 수리하고 복원하는 윤리적 규범은 그 어느 것보다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 보존에 있어 규범을 따로 정하고 있진 않으며 국제기구나 학술단체에서 요구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윤리 규범을 따르고 있다. 유럽에서의 수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르네상스 시기와 바로크 시기의 화가들에 의해 수복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깨끗하게 수복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본래의 그림이 변작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암튼 유럽에서 건축 문화재 보수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올바른 보수를 주창한 사람은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를 들 수 있다. 영국 사람이네요. 재밌네. 그는 1877년 4월 고대 건축물 보호협회, 일명 긁어내기 반대단체 안티스크레이프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단체로 1990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다. 90년까지 펼쳤다는 거는 중단됐다는 얘기네요. 모리스는 건축물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생각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건물의 연륜, 역사적 흔적도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만약 무작정 복원을 도입하여 모든 것을 닦아버린다면 이것은 무모한 파괴나 덧붙이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게 복원을 해도 사실은 그것이 완전한 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과거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상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하는 게 가장 완전 무결한 이상적인 복원 상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암튼 이에 앞서 1830년 이후 건축 복원사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두 명의 복원가가 있다. 프랑스의 비올렛 레듀크와 영국의 존 러스킨이다. 프랑스의 비올레 르듀크는 19세기의 가장 탁월한 건축물 복원 이론가로 처음 그의 목표는 본래 양식으로 복원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종종 자신이 설계한 새로운 요소를 덧붙이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서 보수한다는 것은 건조물의 건축 양식을 검토하여 손상 부분과 결함 부분을 재창조하는 것이었다. 20세기 고고학과 건축물 복원가들은 복원을 빙자하여 제멋대로 상상해 복원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첨가하는 것을 격렬히 비난했다. 그쵸,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후에 멋대로 하는 수리 복원을 비올레르 뒤크 이론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화재 복원의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점을 느끼게 한다. 그 프랑스 아까 전에 비올레르 뒤크라는 사람은요. 본래 양식으로 복원하는 게 처음에는 그게 그의 이제 목표였으나 나중에 돼서 이게 변질돼가지고
손상 부분과 결함 부분을 재창조, recreate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새로운 요소를 덧붙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비올레 르 듀크의 이런 방식, 이거는 사실 옳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제 멋대로 하는 수리복원을 두고 비올레 르 듀크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문화재는 새로이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창조물이며 이 창조물을 오랜 세월이 지나 보수를 할 때 기술을 전수받은 기능인이 한다고 해도 처음 만든 장인의 정신과 혼까지 불어넣을 순 없다. 그쵸. 이에 대해 소묘가 미술 비평가였던 존 러스킨은 수복, restoration은 가장 나쁜 파손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 처리를 하는 데 있어 처리자는 미술적 위조나 역사적 가식을 범하지 말아야 하며 역사적 시간이 흐른 흔적을 지워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가 간직한 전체적 조화를 살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쵸. 양식주의적 보수는 건조물이 입는 가장 완벽한 파괴라고 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창조의 일회성을 존중하며 눈을 속이지 않는 복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보존 이념은 제자 윌리엄 모리스에 전승되어져 1877년 고대 건축물 보호협회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요, 건축 복원사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두 명의 복원가가 있다라고 앞서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의 비올레 르 듀크랑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고 했잖아요. 프랑스의 비올레 르 듀크랑 존 러스킨은 크게 대립이 되네요. 그쵸? 이 프랑스 남자는요, 뭔가가 자기의 생각을 더 첨가해서 재창조하는 방향으로 바라보았다면 존 러스킨은 아니야. 그거는 파괴 행위야. 창조의 일회성을 존중해야 해. 이런 입장을 취했네요. 그쵸? 그리고 그게 후에 존 러스킨의 이런 생각이 윌리엄 모리스한테 전승이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올바른 보수를 주창을 했죠. 윌리엄 모리스가. 긁어내기 반대단체 안티스크레이프를 설립했다. 오케이. 만일 보존상의 문제로 문화재를 현 상태에서 형태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할 때는 역사적 증거에 따른 제작 당시의 형태와 일치되는 보존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술을 중요시하여 수복을 위한 재료나 기술이 전승되어야 한다. 특히 일부 미술 공예품이나 고건축은 전통적인 재료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쵸? 예를 들면 칠공예품의 수복에는 동일한 옷을 사용해야 하며 고건축은 건축 기술을 습득한 목수들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 그렇죠. 고고 출토 유물은 물리적 화학적 변화로 약화되거나 파손된 것이 많아 현대과학을 이용하여 보존 처리가 이루어진다. 대형물인 고건축에서 소형 철촉에 이르기까지 그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재질에 관계없이 보존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규범의 대원칙을 앞에서 언급한 단체나 저명한 인사들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정리하면 첫째, 원형 존중. 둘째, 영속성 보장. 셋째, 정당성. 넷째, 가치 부여 등이다. 여기서 원형 존중이란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개형 및 위조를 금지하는 것이고 영속성 보장은 최대한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보존 처리를 말하며 또 정당성은 최소한의 필요성만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보존 처리를 의미하고 끝으로 가치 부여는 훼손된 문화재의 원형을 살려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 처리 규범을 다시 살펴보면 먼저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기 전에 처리 전의 상태와 처리 내용, 방법은 물론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적 내용과 사용한 재료들에 관해 자세하고 꼼꼼하게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존 처리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그쵸? 좋아. 또
보존 처리할 때 문화재를 임의로 개영하거나 위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조각 파편도 없애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보존 처리에 있어서도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며 처리의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또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언제나 처리 전의 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는 한정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적, 역사적 상태를 유지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선 안 되며 처리하고 있는 유물의 가치와 종류에 대해 처리자가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다. 아무렴. 왜냐하면 어떤 유물을 다루느냐가 아니라 유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맞는 말인데? 따라서 보존 처리자는 문화재의 종류와 가치를 떠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처리하는 양보다는 처리하는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보존 처리 방법과 보존 처리 과정 중에 조사된 모든 사실들을 숨겨선 안 되며 그럼요. 오히려 훌륭한 보존을 위해서 다른 연구자와 그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보존 처리자는 숙련된 전문가여야 하며 만약 경험이 미숙하거나 훈련을 받고 있는 초심자일 경우에는 전문가의 지도 없이 보존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보존 처리와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보존 처리에 선례가 없는 특수한 문화재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숙련된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의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문화재 보존 처리 원칙을 지키면서 처리해야 한다. 실제 보존 실무자들을 위한 보존 처리의 10계명을 이 박사님 이름 너무 어려워서요. 그냥 하나 박사라고 할게요. 하나 박사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봅시다. 이게 이제 보존 실무자들을 위한 보존 처리 10계명이래요. 10계명이면 10개가 있겠죠? 1.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적절한 능력 없이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 2. 모든 대상물을 똑같은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한다. 3. 최소의 가능성을 가지고 최대의 가능성을 실행한다. 멋있다. 4. 무지가 그릇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5. 자신의 작업에 대해 항상 비평적 태도를 유지한다. 6. 대상물의 문서와 가치에 대해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7. 유물이 당신이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 지속적인 학문 연마와 개발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9. 보존 전문가의 능력을 증명하는 건 보존 처리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한다. 마지막으로 10. 유물에 발생하는 좋지 못한 모든 일에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한다. 문화재의 보존 처리는 단순한 보존 처리 과정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 문화재에 대한 지식, 과학적 지식, 보존 처리에 대한 철학적 사고, 문화재에 대한 사랑, 그리고 풍부한 경험, 많은 시간과 경제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존 처리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문화재가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출토 유물은 수천 년 전의 직물이나 벼, 이삭, 목질들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물질들이나 철과 청동이 녹슬면서 유물에 부착된 녹의 도움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이다. 이 하찮은 작은 물질들은 그 옛날의 생활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보존 처리자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작은 파편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남겨 고대사의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출토 유물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어떤 파편 같은 것도 그냥 막 이렇게 긁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네요. 3장이 끝이 났어요. 생각보다 짧았네요. 그럼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죠. 4장은 내일부터 들어갈게요.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 줄 긋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안녕.